오늘 3부는 변희재 대표 모시고 조홍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이 갑자기 어제 아침에 이 더민주로 날아갔습니다. 자, 이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별주부 식당에서요, 양정철 씨가 수차례 가서 탐지를 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친히 나섰다는데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? 일단 결국에는 그 인재영입, 그러니까 총선에서의 권한이라는 것은 무슨 뭐 지금 비대위원장인가요? 김종인 씨가 선대위원장인가 비대위원장인가 뭐 그런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, 물갈이를 하고 새로운 지역구에 공천을 꽂는 인재영입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다 실권 가지고 있는 건데, 친노가 갖고 있다는 게 일단 드러난 거죠. 친노가 다 하는 겁니다, 이 부분에서. 예,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대표할 때 조홍천 영입했다고 발표하지, 얼굴 마담으로 바지 사장으로, 뭐 제 김종인 씨 잘 아는데 서서해도 이해를 하십시오. 그 얼굴 마담 바지 사장으로 자기 세워놓고 조홍천 이미 영입해놨다가 어제 발표한 거 아닙니까? 뭐 작업을 꽤 오래 하지 않았겠어요? 조홍천 씨 몇 달 전부터 했대요. 몇 달 전부터 분명히 했을 거고, 이제 결정적으로 발표를 했고, 저거야 뭐 이제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권 공격용인데, 박근혜 정권 공격용이라는 거는 단순히 좀 총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권까지 갔을 때, 결국 나중에 대선 싸움 할 때는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가 그런대로 잘했다 그랬을 때는 정권 연장이고, 아닌 경우는 이제 정권 교체 아니겠어요? 그때 큰 역할을 하겠죠, 조홍천 씨가. 자, 근데 이 양정철 씨가 등장했다. 양정철 하면 이호철, 그 다음에 누굽니까? 전해철, 그 다음에 양정철 해서. 예, 삼철이죠. 예, 이 친노 핵심의 삼철이고, 문재인 대표를 현재 뒤에서 영향을 미치는, 저는 오늘 굉장히 부드럽게 고소를 대비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영향보다 더 미칩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, 특히 양정철이 나서서 조홍천 씨의 식당에 제일 먼저 갔다라고 조홍천 씨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. 자, 이렇다면 이 문제는 대선을 겨냥해서 대선에 한 방 터뜨리겠다는 게 총선용이 아닙니다. 근데 양정철 씨라는 사람이 이력이 재미있어요. DJ 때 검사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갔어요. 양정철 검사 출신 아닐 텐데. 양정철이 아니고 조홍철이가 조홍철, 예. 검사로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어요. 그 다음에 당시 노무현 정권 때 이 대구지검에 공안부장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김현장에 조홍천이 갔습니다. 근데 김현장에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2006년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김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, 이 부의사관으로 다시 또 검사가 됐어요. 그 공무원이 됐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갈 때 국정원장 특보로 갔습니다. 근데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어요. 점점 업그레이드 들어오면서 권력의 핵심에 했는데, 이렇게 4개 정권에 걸쳐서 요직만 걸친 분 봤습니까? 뭐 좀 길게 보면 이제 김종인 씨 정도인데,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사정 업무잖아요. 네, 사정 업무를. 그거는 거의 없어요, 그런 경우는. 왜냐하면 사정 업무라는 것은 정권을 정말 완전히 난도질할 수 있는 이 지위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맡기는데, 이런 경우는 사실 아주 드물죠. 그러니까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디어나 자기 정책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이 정권 저 정권 이렇게 걸쳐왔는데, 그게 아니라 연이은 4개 정권을 솔직히 말하면 사정 이꼴 비리, 뭐 약점, 뭐 또 뭐 폭로 이런 거를 갖다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걸 담당하던 사람이 지금 4개 정권을 거쳐서 승진해왔고 승승장구해왔죠. 그러다가 현 정권하고 틀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더민주로 입당을 했습니다. 그러면 저분은 머릿속에 다, 이 페이퍼는 없지만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. 그거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습니까? 아니 뭐 사정 업무를 했으니까 사정 업무로 실제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진짜 사정이나 이런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, 수많은 보고서들은 그냥 이렇게 데스크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.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은 완전히 확인되진 않았겠지만은 최소한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또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. 예, 앞으로 이제 배지 달고 그렇죠. 배지 달면은 그냥 사정 업무하면서 받았던 거 막 질러댔을 때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, 글쎄요 모르겠어요. 그 정도의 위치면은 수많은 보고서들을 뭐 직접 빼갔으면은 뭐 유출이겠지만, 그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은 뭐 다 할 수 있죠.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이분이 이제 청와대 들어간 계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검증 공격들을 방어해내는 캠프에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
그리고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정윤회와 박지만 3인방 이렇게 관련되는 3인방 찌라시가 터져서 그 찌라시에 나온 내용이 과연 청와대 보고서냐 아니냐부터 시작되어서 이 조홍천 씨는 그 부분을 뭐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니 안 했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그 밑에 있는 경찰들이 밖으로 들고 나가서 뿌렸니 여기저기 이런 논란 속에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갖다가 직접 지 감독한 핵심인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거의 무제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은 이렇게 이 사정 업무를 하는 어떤 정권에서도 한 사람이 그 해당 당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, 생각보다. 근데 이제 그걸 상대 당에 간다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인사 관리를 하는지,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온 것도 그렇고 참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. 애초에요. 정상적인 정권의 인사 스크린이 정해졌다 하면 노무현 정권 때 행정관으로 있었다. 검사로서 파견되어서 원래 검사로서 청와대에 파견되면 사표를 내지 않습니까?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할 때도 다시 사표를 냈다가 다시 또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. 그렇게 원래 하게 돼 있어요. 저분은요. 지금 한번 보세요. 청와대 갈 때 사표 냈을 거고 들어올 때 또 다시 복직됐을 거고 그러다가 또 검사를 하다가 또 노무현 때 나갔습니다. 그러다가 김현장 변호사를 했는데 또 복직됐습니다. 정책보좌관을요. 그러다가 또 김성호 특보로 갔다가 또 사표를 내고 갔다가 또 청와대로 갔어요. 사표를 내고 들어오고 사표를 내고 들어오고 일이 이렇게 많은 위치에 있고 국정원장 특보나 법무부 장관 특보를 했다면 별의 별거를 다 알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다른 정권 때 그걸 했다면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정권 때 그걸 낸 사람들은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은 다시 정권이 출범했는데 그런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넣을 수 있는 겁니까? 아마 전례가 없을 거예요. 뭐 이 부분 대해서 제가 뭐 따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은 저런 전례가 있을 수가 없죠. 우리 상식적으로. 그 결국 또 이제 맞았고. 그러니까 사실 정권 초반에 인사가 지난 검찰총장 최동욱 검찰총장 인사 잘못해가지고 정권 얼마나 위험한 상황까지 갔어요. 그 국정원 댓글 수사 막 부풀려 수사해서 검찰총장 인사를 거의 적이 가까운 사람을 인사한다? 이것도 아마 건국 이래 최초일 겁니다. 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. 검찰총장 인사하는데 어떻게 적을 인사를 시킵니까? 제가 듣기로는 이 검찰 출신 3명을 데리고 오려고 이 노력을 했답니다.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홍천 씨가 제일 먼저 오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민주는 이런 사람들, 박근혜 정부에서 팽당한 사람들, 검찰 고위직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? 지금 많이들 지금 뭐 수습하나 보죠. 뭐 인재 영입이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권에 팽당한 이제 검찰이나 이런 사람, 검사 출신들. 야, 이거 참 예전에 있었던 거의 공작 정치인데 이거.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. 몇 달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거기 식당에 갔다면 조홍천 씨마가 식당을 열었을 때 정신노동보다는 땀을 흘리면서 건전하게 육체노동을 하고 살고 싶다는데 이분 재산이요. 청와대 들어갈 때 보니까 30억이 넘어요. 육체노동 할 뿐이 아니야. 그런데 본인이 식당을 열어놓으니까 다 찾아오더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애초에 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식당으로 오면 언제든지 내 만날 수 있다고 진짜 머리 좋은 분이에요. 그런데 한 6개월 전인 같으면 문재인 물러나라 어쩌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도요 이걸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영입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탈당할 무렵에도 이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올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물러나라 뭐 탈당한다 이런 거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총선은 어차피 우리가 이기게 돼 있고 야당의 핵심은 우리가 될 거니까 대선 준비하자 했던 것 같아요. 야 그거 보면 원모 심려가 탁월한 정치적 그룹 같습니다.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사실 이런 저격수 영입인데, 야 글쎄 요즘 정치에서도 이렇게 이 저격수를 영입해가지고 물론 사실 뭐 과거 정권 거의 불가능하죠. 과거 정권에서는 저런 사람이 정권 핵심에 들어가지 못했었기 때문에. 근데 근데 정치가 옛날 이제 과거로 아주 옛날 과거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지금 야권은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까지 대비해서 대형 폭로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권은 저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상향식 경선이 안 하고 상향식 경선 하니 안 하니 이러고 앉았으니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. 지금 상황만 보면은 뭐 김무성 대표가 180석을 얘기하다가 뭐 수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현재 저쪽은 이제 공격조들이 이제
딱 배치가 되는 거 아니야 문재인당에서는 공격조가 뭐 사정없이 공격을 들어올 텐데 여기는 이제 막 250개 지역구에서 서로 그냥 해먹으려고 아웅다웅. 야 글쎄요 이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거의 뭐 임진왜란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새누리당 때는. 곧 이 저기 대한해협에 일본 왜군의 이 배들이 수천 척이 떠가지고 조만간에 동네까지 올 건데 그때는 부산이 동네밖에 없었죠. 동네에서는 왜구가 온 줄도 몰라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예?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새누리당은요 이 다음 대선을 대비해 가지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서로가 다 다음 대선은 내가 묵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끼리 서로 둘 중에 하나 된다 내지는 다른 사람 허수아비 하나 데려다가 앉혀놓고 개헌해서 총선에 200석 이길 거라고 벌써 착각하고 개헌해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이러고 앉았으니 정말 이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고 기가 찬 일입니다. 앞으로 지금 한 2월 말 3월 초 글쎄 한 달 정도면은 거의 드러날 것 같아요 이 구도가.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참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. 참혹하다는 표현은 거의 아주 유례 없는 사태. 정상적으로 저 새누당이 기능이 완전 멈춰버리는 사태까지 가지 않을까. 참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. 새누리당의 모든 세팅은 안철수 탈당 시점, 탈당 직후에 안철수 당의 지지가 더민주를 훨씬 능가했던 시점에서 우리는 200석 넘었다 생각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많이 이길 거니까 거기에서 니하고 나하고 서로 더 많이 누가 갖고 갈 거냐 일단 누굴 정해놓고 그 사이에 해먹자. 이 세계에 딱 머물러 있어요. 오늘 김무성 대표가 뭐 이 더민주는 공격하고 안철수 당은 띄었다는데 그거는 이유가 있죠. 두 당이 비슷하게 쪼개져야 새누리당이 중간에서 재미를 볼 건데 안철수 당이 너무 꺼지니까 안철수 당을 좀 띄우려는데 그게 인공부양이 되겠습니까? 이미 제가 볼 때 판은 끝났고요. 한쪽으로 완전 기울게 되면 동교동계가 누굽니까? 다 들고 일어나가 안철수 의원을 뭡니까? 인당수에 이렇게 포로로 던지더라도 마지막에 수도권, 충청도 등에서 야권 단일화를 할 겁니다. 그래 안 봅니까? 뭐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. 그 전에 이 새누당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은 그건 뭐 워낙 큰 쓰나미이기 때문에 안철수당 정도는 뭐 어떻게 될지 뭐 예측도 안 되는 거. 네. 자 여러분 그 정말 심상찮은 움직임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많은데요. 저야 구경꾼인데 걱정해봤자 뭐 하겠습니까? 그런데 진짜 잠을 안 자야 될 사람은 눈앞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현금 센다고요.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